그만 쳐, 그만.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사리, 그 다음에 두 가지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믿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가진 사리 이야기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피프리아와에서 출토된 사리, 그 다음에 미얀마 양곤의 사리, 양곤에 있는 사리는 보팔 산치대탑에서 출토된 사리가 약간 이렇게 나뉘어진 거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얘기하면 사실 스리랑카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인도에 약간 이렇게 뭐랄까 조금 피해의식 아니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도를 대국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인도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은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입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스리랑카를 보는 입장은 우리가 대마도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외놈 보듯이. 대마도가 사실은 외 정체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쪽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마도 쪽이에요. 그래서 대마도가 섬이기 때문에 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후가 안 좋으면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고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치고 나가서 상대 걸 뺏어 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손가락 빨고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대륙으로 붙어 있으면 뭔가 교역을 해서 한쪽에서 무너지더라도 한쪽에서 잘 되는 쪽에서 이렇게 갔다가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와 스리랑카의 관계가 이게 조금 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스리랑카가 진짜 보석처럼 어떻게 생겼죠. 다이아몬드 말고 이렇게 동그란 보석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라마야나라는 인도의 이제 2대 서사시가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인데, 라마가 누구냐면 비슈누 신의 화신이에요. 비슈누 신의 아바타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바타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비슈누 신이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라마인데, 그 라마의 어떻게 보면 마누라하고 얽힌 그런 스토리, 전쟁 스토리가 라마야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스리랑카에는 악마 라바나가 살아요. 여기가 악마의 땅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구의 본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악마 라바나가 살고, 여기 이제 라마라고 하는 이 왕자인데, 이 또 여자가 이뻐, 부인이. 그게 시타래, 시타. 그리고 여기는 라바나가 살고,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요. 그래서 라마가 이제 빡쳐서 공격합니다. 스리랑카를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데, 뭐 헬레네 전투도 아니고 희한한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마의 행동대장, 그러니까는 장군 역할을 하는 게 하누만이라고 하는 원숭이 신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한다. 근데 그냥 들으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 하누만이 여기를 뛰어서 건너서 가서 이쪽을 작살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다리를 놨대요. 여기를 연결하는 다리를 놨대요. 이 하누만이 원숭이 신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나중에 현장의 대당서기하고 섞여서 들어가서 서유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숭이가 주인공인 서유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실제로 라마의 다리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왜? 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연결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징검다리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이제 두 종류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천연적인 거다. 어째 하다 보니 그리 됐다. 그리고 저 이제 신화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그때 원숭이들이 쌓은 다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저기에 다리를 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하고 해저 터널을 하나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이게 떼제베 뚫듯이 우리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부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무역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것들이 쏠려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안 된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몇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인도랑 저걸 하나 뚫을 수 있으면, 육로를 뚫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보니까 위성으로 딱 보면 진짜 이 구글 지도나 이런 데 나옵니다. 이게 보입니다, 다리가. 야, 이게 진짜 뭐가 있네? 이렇게. 뭐가 있네? 근데 이게 인공물이냐 천연물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천연물이면 그 위에다가 천연물이니까 조금만 보수해가지고 진짜 다리를 놓으면 돼. 방파제 놓듯이 쭉 놓으면 돼.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인공물이면 어디를 손을 대? 저건 세계문화유산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관점들이 다른데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왜? 세상에 이 시절에 어떻게 다리를 놨겠어? 저는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마 간빙기 때는 우리도 중국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서해가 없었습니다. 서해도 없었고 일본하고도 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 예, 그러다가 이제 물이 차면서 쭉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바다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도 아마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지대가 높은 쪽에 이렇게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다녔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지도를,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뭐 구글 지도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뚜렷하게 나옵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 대해서 약간 열등의식이 있고, 인도는 스리랑카를 약간 무시합니다. 약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리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사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불교를 스리랑카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계속 스리랑카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정통이야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보리수 사원, 아누라다푸라에 존재하는 그 보리수 사원, 그러니까 보리수는 우리께 더 정통이야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를 뭘 얘기를 하냐면 폐역경 사원에서 나오는 문자로 된 최초의 경전은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는 글로 쓰여진 최초의 경전은 스리랑카 출신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떤 열등의식의 발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스리랑카 그 캔디의 불치사에 모셔져 있는, 근데 저 모셔져 있는 스토리를 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저게 왕자도 아니고 공주가 가요. 공주가 가요, 스토리도. 저기 제가 지금 써놨지만 헤마말라라고 하는 공주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투에다가 넣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익점입니다. 사리를 모시고 가는데 이 상투에다가 넣어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가장 귀한 거를 이 상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게 개주라고 하는 상투 구슬에 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런 데다가 보석 같은 걸 넣어놓으면 이 보석이 몸 전체를 이렇게 방어막 같은 걸 형성을 하면서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인도의 어떤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대한다라는 개념도 있고, 사리를 정수리에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런 식의 정대 개념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모시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그게 아미타불을 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관세음보살이 여기 하고 있으니까 여기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원래는 이 머리 위에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에 있는데 앞에 보이던데요?
상투를 틀어서 그래. 상투를. 머리가 있고 사람이 머리가 있고 여기에 상투를 튼단 말이에요. 상투를. 상투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딱 내가 모시고 정대를 하고 그렇게 닮아가겠다. 근데 상투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불상에도 보면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계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저 이제 불상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잡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안에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밖으로 도출시킨 거라더라. 그것까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주제로 또 논문을 썼었습니다. 논문을 썼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도안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안에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사리에서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내가 예지력이 있잖아. 예지력이 있잖아. 근데 도안 얘기에 보면 오래된 불상, 그게 이제 법원주림에도 나오고 고승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오래된 불상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상호가 별로 아니어서 이러면서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중국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중국 불교 안에서. 이유는 뭐냐면 서역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불상이. 인도 스타일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부처님이 잘생기면 기도가 잘 되느냐? 이런 거 아세요? 부처님이 잘생기면 기도가 잘 돼요? 관계없어요? 잘생기면 기도가 잘 됩니다. 100%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잘생기면 공부가 잘 돼요. 그 과목이. 근데 부처님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의 개념하고는 약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미남 미녀의 개념하고 부처님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성스러움을 가졌느냐, 속된 속기를 없앴느냐라는 개념이 잘생겼다라는 개념이에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 보면 각이에요. 그런데 석굴암 부처님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탈속적으로 생기면서 경건하게. 그러니까 이건 신앙 대상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불상이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아랍 사람 개념 같이 만들어졌거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오니까 중앙아시아 스타일로 만들어졌거나 인도 스타일로 만들어졌으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안이 뭐라 그러냐면 저 부처님을 어떻게 좀 수리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도안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수리하는 척을 하는데 이 정수리를 여는 얘기가 나와요. 정수리를 열면 여기서 사리가 나와요. 왜? 여기에다가 아까 그 개주 모시는 그러니까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관세음 보살이 아미탑을 모시는 것처럼 여기에 모시는 문화 때문에 인도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장 개념을 정수리에다 합니다. 실제로 저 파키스탄의 라우르 박물관의 6년 고행상 같은 데도 여기 위에가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살이 모셨던 자리입니다. 살이 모셨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복장을 배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배로 생각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달라요. 지금은 생각을 뭘로 합니까? 다 머리로 합니다. 100%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머리 개념, 머리 숭배 개념 플러스 거기다 개주 모시는다는 개념, 가장 중요한 구슬을 정수리 위에다가 정대해서 모신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사리 모시는 그렇게 해서 구멍 뚫려 있는 불상들이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다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 얘기에서도 도안 같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박학한 사람이라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중국 촌놈들이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겠어? 이러면서 다시 그냥 모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안 스님은 어떻게 저런 부처님 머리에 불상 머리에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걸 알았을까 이러면서 막 감탄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 논문 썼다니까. 나 그런 걸로 논문 썼다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감탄하지 않아. 참 제가 도안 스님 계셨을 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사리를 모신다는 개념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스리랑카가 인도를 이기려고 하는 게 보리수하고 폐역경 이 두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를 도저히 불교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리 이야기여서 이 지금 사리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가는 거는 인도 스타일인 거예요. 이 정수리에다가 모시고 갔다. 그런데 왜 하필 여자냐에 대한 거는 생각이 좀 많죠. 뭐 남녀평등인가? 이게 페미니즘인가?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지금 놀랄 만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왜 불교적으로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남녀 차별이 심해서 미얀마 안 가보셨죠? 미얀마에 가면 중요한 사원에는 여성들은 부처님을 아예 접근을 못 합니다. 부처님 못 만집니다. 진짜 지금도. 그런데 스리랑카도 같은 남방불교권인데 스리랑카의 사리를 이혼해 온 거는 공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상징하는 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이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상가미타도 있잖아요. 상가미타. 미얀마 불교의 시조 중에 하나가 마힌다하고 상가미타니까. 그래서 저런 생각들도 존재했었나? 그냥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무언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불치였었고 부처님 치하였었고, 이것을 통해서 반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결국 인도의 불교가 번성할 때는 반전이 안 됐겠죠. 하지만 인도가 지금같이 이제 불교가 끝장이 난 상황에서는 1203년에서 인도 불교가 끝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미얀마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사리는 꼭 뭐 진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징성과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 핸디캡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줬다라고 하는 걸로써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도 미얀마에서 스리랑카에서 가장 중요한 사리가 되는 거고, 왕이 계승과 관련해서 이 불치사의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 최초 머리카락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의 첫 1번이야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신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단 신라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 이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앞선 가섭불 이야기. 그래서 황룡사의 가섭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선배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입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연좌석 설법하시고 참선하셨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 두 사리와 더불어서 가장 중국에 하나의 사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이 법문사 사리 열뼈입니다. 이뼈입니다. 이뼈입니다. 손가락뼈입니다. 그래서 지골이라고 해요. 지골.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뼈 중에서 가장 대단한 뼈라고 하면 두개골. 그 다음에 전골살이라고 하잖아요. 전골. 그 다음에 치아는 단단함. 그 다음에 전골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손가락뼈입니다. 손가락뼈. 손가락뼈. 이게 이제 어떻게 발굴되느냐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1981년에 저희가 비가 와요. 서안인데 서안에서 지금 한 120km, 그러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저 법문사가 나옵니다. 비가 오는데 저기 지금 써 있잖아요. 47m짜리 탑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 오래된 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탑이 47m짜리 탑이 절반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사진 안 보면 진짜 말로 들으면 그게 가능해? 라는 식의 개념입니다. 이게 반만 무너집니다. 반만. 사진이 남아있어요. 사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건 전탑이라서 그래요. 벽돌탑이라서 벽돌탑이 아마 지진도 한번 맞았을 겁니다. 지진을 맞으면 가운데가 균열이 간 상태에서 빗물이 침수되고 자꾸 이러는 과정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한꺼번에 후룩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고건축 전공자 아닙니까? 제가 고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저렇게. 그리고 서안이 원래 지진대예요. 질련산맥하고 관련해서 지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이 날아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되게 재밌어요. 이때만 해도 중국이 메롱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저런 문화재가 옛날 탑이 무너졌으면 빨리 뭐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서 해야 돼. 81년에 무너졌는데 발굴을 86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한 5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진이 나서 경주에 지진이 나서 석가탑이 넘어갔어요. 5년 뒤에 수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만 해도 뭐 그때 90년대 중반에 제가 중국을 처음 갔었는데 소림사 앞에서 진짜 고구마 사 먹으면서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아유, 얘가 소림사야 이러면서 군고구마 사 먹으면서 이렇게 껍질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소림사 쫙 앞에서 거기서 내려서 그 전기차 타고 들어갑니다. 한참 이렇게. 그때는 그냥 소림사 바로 그 내리자마자 소림사예요. 어이구 소림사. 버스에서 내리면 소림사야. 달마대사가 나 마중 나오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가까워 진짜. 그렇게. 시절이 그랬었어 시절이. 예. 근데 80년대 그게 무너지고 나서 86년에서 87년에 이제 발굴을 했는데 아유 대충 발굴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쌓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밑에를 열었는데 밑에 엄청난 게 있어요. 지하 궁전이 나옵니다. 지하 궁전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었더니 당나라 때 타임캡슐이 그대로 열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뭐 세계 8대 불가사의네 뭐 어쩌고 하네. 아무튼 최근에 발굴된 유적 중에는 최고급일 겁니다. 왜? 당나라 때 그게 그대로 그 당시에 저게 보통 사찰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신라로 얘기하면 황룡사가 국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제1사찰, 황실사찰. 그러니까 원효 같은 사람은 황룡사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는 특수한 경우에만 들어가요. 거기는 진골 성골에는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육두품 못 들어갑니다. 원효가 육두품이라서 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특수한 금강산매경소 강설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황실사찰이에요. 황실사찰. 그래서 이 법문사가 무슨 절이냐면 황제 관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당나라 황제 관련된 사람만. 그리고 저 사리는 30년에 한 번밖에 공개가 안 돼. 저게 아쇼카 왕이 모셨다는 사리거든요. 아쇼카 왕 때 모셔졌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30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사리인데 그게 당나라가 멸망할 때 당연히 저희가 털렸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기도 보물들이 다 털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데 사람이 까먹은 거죠. 아무도 그거 털 생각을 못했죠. 굉장히 재밌어요. 진시황릉은 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털렸었던 거고 그리고 그건 털기가 어려웠던 게 너무 커서 그래요. 무덤이 너무 커서. 그런데 여기는 털린 줄 알고 뭐 있겠어? 라고 하고 그냥 발굴하다 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황실에서 사여한 부처님 사리에게 이렇게 공양 올렸던 막 초 A급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연도가 오래 올라가면 좋은 물건 아닙니까? 다 문화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싼 게 나중에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그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개꼬리 3년 둔다고 뭐 황무대랴라는 얘기 있듯이 싼 거는 오래 놔도 싼 겁니다. 물론 재산 가치가 좀씩 올라가겠지, 희소성에 의해서. 하지만 그 정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려청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정상적인 물건 아닙니다. 일반 생활용 물건 아니고 그게 무덤 부장용으로 특별히 A급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박물관에서 여러분 보시는 거는. 그리고 신안 앞바다에서 뭐 청자가 뭐 3만 점이 발견됐어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보시잖아요. 그거는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그거는 크게 안 비쌉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근데 저때 황실에서 올린 최고의 공약물들이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칙천무 치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금실로 최고의 A급들. 그리고 저기는 황제들도 30년에 한 번밖에 저 사리를 못 봐요. 그래서 재위기간이 짧은 30년 동안 재위하는 황제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 사리가 한 번 나오면 뭐 풍년이 든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막 오만 이적들이 나오는 그런 사리인데 요때 발굴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사리 이적이라 빛이 뿜어져 나와요. 발굴 과정에서 빛이 나와요. 그 얘기가 발굴 보고서에 나온다고. 빛이 뿜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듣고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게 기록에 나오면 그거는 정확하게 들어도 오히려 플러스에서 들으면 들었지 마이너스일 정도는 아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당들은 원래 저런 걸 안 적습니다. 공산당의 특징상 저런 걸 안 적. 너무 시겁할 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걸 적은 거예요. 잘못 적으면 지 목이 날아갑니다. 아니 이게 날아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직업에서 잘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그 이적이 나오는 게 저 법문서 사리예요. 법문서 사리. 그리고 이 법문서 사리랑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게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때예요. 당나라 11대 헌종 때인데 이게 800년대 이 사람의 재위기간이 805에서 8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입니다. 이때 이제 당나라가 이제 건국된 지가 한 200년 이상 넘어가니까 나라가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끝났고 옛날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사리가 이제 오래 친견할 수 있는 때랍니다라고 이제 황제한테 얘기하니까 황제가 그러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게 사리가 저때 법문사에서 사리가 나왔을 때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120km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고 거기서 손가락 태우는 사람, 팔 태우는 사람, 뭐 5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비공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신공양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저 사리가 나오기만 하면 막 풍년이 들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리 공개 때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게 한유의 논불골표라고 하는 거예요. 논한다 부처의 뼈를, 붓다의 뼈를 논한다. 그래서 이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교 부흥운동을 시작한 단초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유가 뭘 주장하냐면 도통설이라고 해서 맹자로부터 끊어진 도의 이러한 정신이 유교의 정신이 내가 드디어 부활시킨다. 뭐 이런 식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저 사람 제자가 이제 복성서를 지었다는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유, 이고, 그 다음에 주렴계, 그 다음에 정호, 정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좀 복잡해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이 사람이 이제 의기를 보여서 논불골표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 사리라고 하는 게 외국인 뼈 아니요? 이렇게 써요 글을.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왜 찝찝하게 저런 걸 황실에다 모시고 지금 저 황제는 뭐 하는 거냐면 황실 사찰에다가 딱 모셔놓고 지금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다가 저걸 쓴 거예요. 저거 갖다 버리든지 부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신 정도의 예로서 영빈관에서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도대체 황제가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 뼈는 다 죽은 그 끝난 거니까 저거를 바다에 버리든지 물에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하라고 써요. 조선시대 같으면 브라보 이랬겠지. 하지만 저 때는 당나라였습니다. 황제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쟤 잡아 죽여. 저거 잡아 죽여. 이렇게 황제가 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한유가 살라고 하는 복은 있었어. 옆에 신하들이 불교 믿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 사리를 황실에 모셔놓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길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살려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주자사로다가 좌천을 보내요. 지방관으로. 지방 관찰사 같은 걸로 이제 떨궈낸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니까 인생이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저 사람이 저런 자세로다가 일관했으면 저도 박수를 쳐줍니다. 야, 저건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저런 사람들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잖아. 맞든 아니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자기가 투철하게 뭐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 신념을 가지고 딱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지방에 가서 이제 인생을 쓴맛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쓴맛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안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딱 내려가니까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저 동네에 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중간쯤에 저 윗줄에 얘기 좀 해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나중에 풀려나요. 그러면 저걸 하지를 말든지. 근데 아무튼 이게 당송 8가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고문진보에도 들어가요. 고문진보에 중국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문선 같은 게 중국의 고문진보입니다. 시편, 문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논불교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유명해져요. 더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사리가 이제 영응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당나라가 멸할 때 묻혀 있다가 이게 최근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궁전 규모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냥 뭐 조그맣게 이렇게 무덤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대단한 규모가 있죠. 왜냐하면 당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 국가니까. 그 나라 황제들이 30년에 한 번씩 볼 정도로 했다는 건 엄청난 거기다가 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리를 친견하고 뭔가 하면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몰라.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머리 좋은 거보다 복 많은 게 좋은 거고 머리 좋은 거보다 복 많은 게 좋은 거고 복이 있게 태어나면 최고로 좋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퍼뜩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방법은 복이 있는 데 가서 문대면 되는 거예요. 자석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쇠면 내가 자석 성분을 가지려면 자석에 문대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으면 나쁜 거는 스스로 몰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생긴 좋은 일은 커지고 안 생긴 좋은 일은 생겨나고 이미 존재하는 나쁜 일은 줄어들고 앞으로 생길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게 네 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사리에 대해서 많이 추적하고 사실 연구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가 또 이 사리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에서 또 영험한 사리가 있어요.
영험한 사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들이 있습니다. 자장스님이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사리.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이건 신라 시대 때 얘기잖아요. 고려 시대 때 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리는 제석천이 모셨던 사리가 있어. 중국에서. 중국 송나라에서 최고로 모셨던 사리가 우리나라로 나중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개성 황궁에서 모셨다고. 그런 사리들이 있고, 조선시대 때도 또 유명한 사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궁 얘기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궁과 관련돼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 지하 궁전식 구조가 중대에서, 오대산 중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대산 중대에 그 정멸보궁 건물이 있거든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이 오대산 중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낌을 못 느껴서 그래요. 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궁은 도관에다 붙이는 표현이에요. 태청궁, 상청궁, 이게 도교에서 쓰는 표현이라니까. 불교는 전각이라고 뒤에다 쓰는 거고, 대웅전, 삼성각 이렇게 쓰는 거고, 무슨 궁 이렇게 붙이면 그 도교예요. 그런데 도교식 표현이 지금 들어와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 왜 그런지 내가 압니다. 나 말하고 싶어 죽겠네. 나 진짜 다 있는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해줄. 그 정멸보궁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면 집 속에 집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모시면서 저 중대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사리 모셔놨잖아요. 거기 앞에 가면 이렇게 집이 있고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집이 있고 이게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거든. 언덕배기를 요 앞에다 그려야겠네.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거든. 근데 이 집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더 씌워놨어요. 집 속에 집이 있는 구조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북한까지도 아마 통틀어도 저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집 껍데기에 집을 하나 더 지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각사지 저 탑골 파고다 공원에 가시면 그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로 하나 씌워놨잖아요. 그 너무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게 비둘기가 자꾸 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싸면 사가요 돌이. 그래서 그런 거 씌워놨듯이 이 집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다 하나를 더 씌웠어. 그래서 집 속에 집이 있는 유일한 건물이 저기예요. 저거 아마 국보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안에 집은 고려 걸로 추정을 해요. 지금. 이게 새로 말 나온 얘기야. 이게 여러분 딴 데서 못 듣는다니까. 이게 지금 최신 뉴스라니까. 최신 뉴스.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건물이 5개, 남한에 5개, 북한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방사선 공유원소법에 의하면 안에 게 우리가 밖에 것만 자꾸 보는 바람에 같은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별 볼 일이 없는가 봐 이러고 있었는데 안에 게 고려시대 거예요. 깝닥을 하나 더 씌운 거지. 근데 집을 깝닥을 씌운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게 중국에도 그런 예가 있거든. 너무 집이 좋으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집을 짓는 거예요. 더 좋으면 또 러시아 인형이에요. 러시아 인형. 그렇지만 한 번 씌우지 그 깝닥은 나중에 허물어지면 다시 보수하면 되니까 그 깝닥에 껍닥에 이렇게 하면 지구만해지겠다. 그래서 그런 건 없고 중국에도 몇몇 예가 있어요. 집 위에다 씌웠던 그게 이제 아주 유서 깊은 집들은 다시 헐고 하는 것보다 그 위에다 씌우는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래서 저 중대보궁이 그 지궁구조라는 법문사 저 사리가 발견된 구조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집 위에 집 속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약을 이렇게 딱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최신 진짜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거야. 어디서도 못 들어봤을 거야. 오늘 오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저 도안 스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중국 불교의 어떤 틀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 불교의 초전기에는 약간 산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하나로다가 연결시켜 보자. 지금 현재 한국 사회나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먹으면서 테슬라가 한번 먹어보자. 반도체는 뭐 삼성이 먹어보자. 뭐는 뭐가 먹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막 난립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다 정리하자라는 생각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또 난립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또 하나를 누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갑니다. 그게 인류의 발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넘어올 때 한 코스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막 중구난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중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영웅, 중국 사람 중에서 최초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도안 스님. 그리고 저 도안 스님 다음에는 실천의 문제. 어떻게 그걸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원 스님. 그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